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9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또 귀중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강형원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조갑제 TV에 몇 번 나오셨잖아요. 예. 나오실 때마다 미국 정치 이야기, 백악관 이야기, 기자들의 세계 이런 걸 가지고 주제를 삼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형원 기자님에게 물어볼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청사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백악관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백악관을 모델로 한다든지 하여튼 이게 벤치마킹 하는 기준이 백악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백악관에 대해서 제일 권위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강형원 기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형원 기자님 이야기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형원 기자님은 벌써 이 기자 생활을 하신 지가 30년이 넘으시는데 이 세계적 언론사에만 근무하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AP 통신, 로이터 통신 그런 과정에서 참 노벨상만큼이나 유명한 퓰리처상을 사진 부분에서 2번이나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인 기자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그리고 아주 특이한 또 경험하셨는데 백악관에서 또 잠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도 하고 백악관에도 계시고 이러니까 우리 강형원 기자님처럼 이 백악관 이야기를 진실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맞죠? 제가 오늘 경력을 너무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은 요사이 한국에서 우리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사진을 찍으시고 또 글을 아주 잘 쓰십니다. 거기에 글도 적으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영문으로 외국으로 소개하는 그런 일도 또 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아서 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바로 Visual History of Korea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랜덤 하우스에서 나온다네요. 세계적인 출판사. 제가 소개한 데서 뭐 빠진 거 없습니까? 예, 올 여름에 나올 겁니다. 이게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 들어가는 사진이 한 200장 됩니까? 200쪽 정도 들어가고. 예, 거기에 또 설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이해할 때 요사이는 장황하게 글을 쓰는 것보다는 결정적 사진 한 장이 중요한 모이죠. 그렇죠. 예, 우리 문화에만, 우리 역사에만 있는 이미지로서 우리 역사와 문화의 첫인상을 영어 문화권에 제가 보여주는 그런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렇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전시회도 하셨잖아요. 네. 그 전시회 가보았는데, 정말 우리 문화유산을 이 직업적인, 최고의 사진 기자가 이렇게도 찍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서 사진은 현실과 또 다른 의미의 창작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한 번 보면 평생 잊지 못할 이미지를 사진을 해낼 수 사진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 정말 사진 딱 스쳐가는 사진 한 장이 딱 나오면, 요거는 어느 나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글로서는 불가능하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백악관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보다는 우선 우리 강 선생님 보시기에는 요사이 한국에서 자꾸 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저는 한국을 잘 모르지만 미국 같은 분위기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취임식 때까지 나름대로 워싱턴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유지됩니다. 이제 초당적으로 이 양쪽 진영에서 모여서 앞으로의 4년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서로 만남을 통해서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 콜라보레이션을 야당하고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소위 그 협치나 그런 국민적인 화합이나 그것은 행동이지 구호가 아닙니다. 아주 멋진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협치 통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디 협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와대 이전은 그것은 부동산 이야기지 국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통령은 항상 임시직이거든요.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 임기가 끝나면 나가는 시한부 정치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자기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떠한 업적을 남길 건가 그것만 고민해도 제 생각엔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화두를 부동산 이전에다가 모든 걸 투자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안들을 서로 논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게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지금 강 선생님이 아주 좋은 키워드 하나를 던졌는데 임시직이라는 겁니다. 다른 공무원은 그 평생 직장 아닙니까? 그렇죠. 임기가 보장되고 뭐 10년, 20년, 30년 자기 죄만 안 지으면은 평생 직장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짜리 임시직이다. 임시직이면은 임시직답게 행동해야 되지. 국가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이라고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독립 집단입니다. 그 조직에서 모든 부동산 결정도 하고 백악관 보수, 변경, 용도 변경 그런 것을 하지 그 정치인들은 나서는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백악관을 옮긴다. 그래서 백악관을 펜타곤, 국방부로 옮기고 국방부를 옮겨라.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불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 자체가 실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하죠. 왜 불법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권한 밖에 아닙니까? 자기 권한이 아니라. 그렇죠. 펜타곤의 위치나 백악관의 위치나 이것은 국가의 기본이 그렇죠. 정해진 하나의 패러다임인데 그렇죠. 그것을 임시직으로 들어와 있는 elected official이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선출된 권력이 가장 강하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 선생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은 임시직이라는 거죠. 그렇죠. public servant란 말은 국민을 받드는 하나의 공복이란 뜻이죠. 그렇죠. volunteer직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백악관을 예컨대 옮긴다 그러면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정치인 중에서 예컨대 백악관을 옮기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약간 그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백악관에 있는 가구 하나도 쓰다 그냥 가야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백악관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도 마찬가지지만은 백악관은 국가의 소유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우리 백악관에 해당하는 청와대도 74년 동안 이승만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이 거기서 일하면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곳이니까 그 역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상징적인 그 장소,
예, 미국에서도 항상 가장 중요한 국가 결정을 백악관에서 발표합니다. 예. 예, 외부에 나가서 예. 정책 발표도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백악관에서 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진 장소에서 예. 자기의 임무를 소임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 예.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백악관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죠. 그렇죠. 예. 그게 근데 링컨이 어느 방에서 무슨 결정을 했다든지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예.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이것도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 근무했던 그 청와대 구관이 있었어요. 네. 그게 조선 총독이 있었던 건물인데 아주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노태우 대통령 때 지금 보건관으로 옮긴 다음에 그걸 그냥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네. 왜 철거를 했냐면 일제 때 만들었다 해가지고 네. 철거를 하고 다른 데 옮기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역사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게 있었으면은 여기서 네. 건국 시기에 6.25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백악관에서는 이 매년 하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조차도 그 저기 백악관 프레저베이션 소사이티에서 정한 룰대로 합니다. 아, 마음대로 못을 하나 박아도 그것을 함부로 못 박고 원형으로 항상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 자체가 역사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대 대통령 이후로 모든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직무를 보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백악관이나 청와대 같은 것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 세월의 역사 그리고 국가를 이리저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일이 거기서 벌어졌다는 그 역사성이죠. 상징적인 이제 상징성인데 상징적인 권위가 그건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기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역사성이 있습니까? 국방부는 국방부고 국방부 역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를 옮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성과 관계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가장 큰 논리적 근거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청와대에 있으면 소통이 안 된다. 이게 옮기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지 장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백악관이 만들어진 게 한 18세기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 건국 직후겠는데. 1792. 그러면 1792년. 92년에 세워진 다음에 지금까지 나는 백악관에서 일 안 하겠다 해가지고 딴 집 차려서 나간 사람은 없죠.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이 국방부로 옮긴다는 점인데요. 이 국방부는 저게 국방 용도로 만든 건물이지 대통령이 사무부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달 내로 다른 데로 이사 가라. 이렇게 일종의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 문제는 명령 내리는 사람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임기에 내린 결정을 자기 임기에서 경험하지 않고 다음 대통령이 경험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임금을 올려놓고 나가서 부시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의 임금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임기에는 자기가 거기에서 베네핏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은 낯간지러워서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60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국군은 어마어마한 역사적 과업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건국의 초석이 되고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는데 이런 국군은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군의 권위나 국군의 명예신문을 해치면은 그게 결국 국가를 해치는 게 됩니다. 제가 와서 Visual History of Korea 취재를 하면서 배웠지만 예. 조선시대 때 군대를 경시하면서 우리가 그렇죠.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뺏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군대가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것도 자꾸 미국에 비유해서 그런데 미국에서 백악관 대통령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백악관 당대로 옮기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악관이 옮기는 게 아니라 펜타곤 옮기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 첫째로 펜타곤은 미국에서 복도가 제일 긴 건물입니다. 다른 어떤 건물에도 펜타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펜타곤 쪽으로 들어갈 수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지금 옮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주장을 해요. 9.11 테러 났을 때 예컨대 펜타곤 안에 화이트하우스가 있었으면 한 방에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리더십과 군인 리더십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 국방부 쪽에 가서 두 지도부가 같이 붙어 있으면 미사일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니 그런 결정은 몇십 년 거쳐서 환경조사하고 모든 게 국민 합의가 됐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하숙 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을 옮길 때는 국민들의 거의 99%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죠. 당연하죠. 그러지 않으면 분열이 되어버리니까. 지금은 약 60%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민주정부,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이 되는 정부하고, 그 다음에 견제하는 언론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항상 견제하는 야당, 이 모든 역할이 제대로 됐을 때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지, 어떤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국가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영국에 나오는 왜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작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해가지고 미리 예측 기사를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신 호를 보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당선인의 이 용산 이전을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하는 기사의 제목에서 아주 인상적인 게 왜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소중한 일종의 political capital, 정치적 자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사업에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퍼스널 프로젝트라고 그랬더라고. 퍼스널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집무실 옮기는 거를 이코노미스트는 이 퍼스널 프로젝트로 보는 거예요. 국가와 관계없는. 동의하십니까 그게? 그렇죠. 특히 elected official은 첫날부터 자기의 힘을 계속 영향을 잃어가는 건데 그렇죠. 자기 영향력이 가장 높을 때 야당하고 화합을 해서 이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있는데 그렇죠. 그 모멘텀을 포기하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산소를 부동산 이전에다가 투자했을 때 나머지 국민들은 너무나도 직면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화두가 어디 갔는지 제 생각엔 그 책임이 조금 없는 발언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멘텀이라는 것은 이런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 대통령이 등장하면은 나라가 화합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 축제 분위기가 되고 허니문 시절이 오고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 4, 5개월 동안에는 언론도 협조하고 그때는 야당도 협조하고 이때 바로 사심 없이 대통령이 미국에 사면 우리가 5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대충 나라의 중요한 아젠다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데 요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이건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민주주의에서 기본으로
미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매번 선거 때 야당을 찍습니다. 예. 신선한 politician들이 들어와야지만이 교체가 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오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쪽 당하고 저쪽 당하고 돌아가면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환경이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국가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모멘텀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 모멘텀을 잃지 않으려면은 야당과 언론의 협조를 받아야 되죠. 당연하죠. 야당과 언론의 협조 없이 아무리 강한 대통령도 큰일을 할 수 없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보십시오. 미국에서 지금 가장 힘 있는 정치인은 웨스트버지니아 세네터 조 맨친입니다. 그 작은 주인데. 그 상원 의원, 민주당 상원 의원 한 사람이 틀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아무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백악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연히 백악관 건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 백악관을 워싱턴 가신 분들은 그 앞에 가서 구경하기도 하고, 옛날에 저는 76년에 미국에 갔을 때, 백악관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투어로. 지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고 나왔는데. 우선 백악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구조나 이런 게. 첫째로 일반인들은 자기 주의 상원이나 하원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백악관 관광을 할 수 있는 표를 미리 예약하고 워싱턴에 도착하면은 이제 백악관 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은 이스트 윙으로 들어옵니다. 이스트 윙은 백악관의 살림을 하는 구역인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백악관의 아래층, 지상층하고 2층 거기에 이제 도서관, 또 블루룸, 또 레드룸, 디플로마틱 룸 순서별로 다 구경을 하고 이제 노트 포리코라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만찬 초대받으면은 입장하는 북쪽 정문 거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극히 일부만 보네. 그렇죠. 이제 특히 웨스트윙 쪽은 이제 언론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대통령 직무하는 공간은 언론인들도 선택적으로만 기회 있을 때만 가고 그렇습니다. 웨스트윙 하면은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백악관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오니까 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데가 웨스트윙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웨스트윙이 있고 이스트윙이 있는데 웨스트윙이 주로 영화 소재로 이렇게 나오죠. 웨스트윙은 원래 거기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수영장 위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 대통령 직무실도 하고 기자들 보도 활동할 수 있게 아주 한 인치별로 간격을 정해가지고 언론사들이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그 보좌관 사무실이 또 거기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공간이 좀 좁겠네. 그렇죠. 프레스 오피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upper press office가 있고 lower press office가 있어가지고 lower press office에서는 우리 기자들을 관리하고 upper press office에서는 대통령 대신 브리핑 같은 것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대변인 시켜서 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걸 반영되는 걸 봐서 자기가 결정적으로 표현할 내용만 나중에 모아가지고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정리해서 하죠. 대통령 사무실과 옆에 비서들이 같이 있으니까 비서가 대통령 만나기는 쉽겠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쪽에는 벽이 엄청 두껍습니다. 벽이 엄청 두꺼워서 보안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휴대폰도 안 터지고 또 항상 문마다 경호원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 안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집무실 밖에는 상징적으로 해병대가 서 있고 두 사람. 그다음에 문에는 항상 이제 경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소통 문제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소통을 두고 있습니다. 그 소통이 대통령과 비서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과 또 너무 멀어져 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소통인데, 하나는 대내적 소통, 하나는 외부와의 소통인데, 이 윤석열 후보가 유세 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조금 현실을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박근혜 때는 대통령이 본관에서 직무를 보고 비서동은 거기서 한 500m 떨어졌으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막 달려가고 해가지고 조금 소통이 어려웠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을 비서들이 일하는 비서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장애는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5년 전의 정보를 가지고 자꾸 소통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국민과의 소통은 사실은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자주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게 국민과의 소통의 핵심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매주 한 번씩 프레스 컨퍼런스 했습니다. 예. 아주 캐주얼하게. 예. 근데 백악관은 기자회견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그 말씀드렸듯이 스포크스퍼슨이 저기 브리핑룸에서 주기적으로 날마다 필요할 때는 소통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물어본 말을 대부분 답을 듣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백악관의 스태프가 가장 잘하는 임무 중에 하나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인데,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실언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중요한 사안은 대통령이 연습 많이 해가지고 나오고, 예, 나머지는 스태프들이 다 답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요새 뭐 우크라이나 사태니까 특별한 예외일 수도 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와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데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일주 단위로 치면은 최소한 2, 3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또 많이 만나서 그런데. 그리고 실언을 했습니다. 실언을 많이 하지. 이 노인이죠, 사실. 노인이. 그래서 실언을 하면은 또 그걸 주워 담는다고 비서들이 해명하는 거예요. 그 번역스럽습니다. 아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이 말더듬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데, 이번에도 저기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실언을 해가지고 아주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푸틴 대통령은 절대로 권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몰아내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비서들이 그거는 사적으로 한 이야기고 레짐 체인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국가적인 정책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한마디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기자하고 자주 만난 사람이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사키라는 그 여성 대변인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그러면 그 대변인과 기자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백악관에는. 이제 after record로 해가지고. 그걸 많이 합니까? 많이 설명을 해주죠. 첫째로.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on camera, 카메라를 켜놓고 하는 것은 방송될 만한 내용만 하고. 그 off record와 백그라운드 설명이 조금 다릅니까? 개념이. 그렇죠. after record는 이제 변호사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공개적으로 쓸 수 없는 내용들. 백그라운드는 그냥 기사를 쓸 때 참고를 하라는. 그렇죠. 쓸 수 있는 내용. 참고를. 미국에서 이 대변인이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 경우가 트럼프 때의 대변인이었죠. 그렇죠. 그건 또 이 대변인이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또 대변인도 거짓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허풍쟁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더 많은 허풍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정말 대변인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그만뒀어요. 그만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 소통이 대통령이 매일 나와가지고 국민들하고 어울릴 수는 없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기자들을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대변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도 물어야 될 걸 꼭 물어야지, 대통령한테. 그 뭐 인사 차린다고 해가지고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민주주의의 기본은 언론이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언론이 없이는 지금 러시아 같이 됩니다. 그렇죠. 전 국민이 선전 공작에 빠져서 사실을 망각하고 국가를 지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유 언론에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날마다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청와대를 구정궁궐이라든지 뭐 절간 같다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데는 저는 청와대 출입 기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어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누구를 만나고 뭘 했다는 것을 꼭 알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 스케줄이 있고 프라이빗 스케줄이 있습니다. 퍼블릭 스케줄은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 또 국민의 세금을 쓰고 대통령이 활동할 때. 그렇죠. 그렇지만 또 프라이빗 스케줄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이유 때문에 비밀리에 움직여야 되는 거. 그건 아니죠. 그런 거 있고. 또 미국에서는 초선 대통령은 re-election 두 번째 임기 재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임기 때. 그때 재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국가 세금으로 지원이 안 되고 에어포스 원을 써도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어디 갔다 오면 그 비용을 자기 캠페인에서 줍니다. 국가 예산을 쓰면 못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펀드레이싱이라든지 기금 모금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스케줄이 프라이빗 스케줄로 바뀝니다. 그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스케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기자들이 구분해서 이제 보도를 하죠. 미국은 그렇고, 일본은 어떤 전통이 있느냐 하면은 수상 동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하루 전에 수상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누구하고 점심을 먹고 치과에 갔다가 그 다음에 관제에 와가지고 어느 부서의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는 국회에 갔다. 여기 잠잘 때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그 어떤 데는 분단위로 나옵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보도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퍼블릭 스케줄은 보도하고 프라이빗 스케줄은 보도 안 하고. 근데 우리도 이 기자들이 대통령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걸 기자들만 알고 그냥 뭉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소통되려면은 기자들도 달라져야 됩니다.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기자들이 퇴근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헬리콥터나 모torcade가 백악관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2층 침실로 올라간 후로부터는 모든 게 off the record가 됩니다. 그때 퇴근하는 게 저희 이제 촬영팀하고 당직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무실로 들어갈 때까지 기자들이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로 청와대를 옮기게 되면은 대통령은 국방부에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개인 집은 따로 써요. 그게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차로 오면은 지체하면 한 10분쯤 걸릴 텐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그 나머지 밤이나
주말에는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경호도 2군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망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공간도 예. 또 따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참 불편해요. 예, 미국에서 대통령 경호가 상당히, 대통령의 행동 제약을 하는 구조인데요. 예. 대통령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가는 모든 통로에 쓰레기통이 철수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모든 도로에 신호등을 경찰들이 막고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요. 아, 미국도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의 모럴케이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시작해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 네. 멈추면 표적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이동하는 것이 국가적인 엄청난 큰 뭐라고 할까 비용이 듭니다. 예.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꾸 소통하는데 대통령의 이동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변에 끼치는지 그렇죠. 예. 그럼 이동을 동선을 줄여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여기식으로 뭐 청와대도 그런 경우지만은 여기는 뭐 같은 건물 아닙니까? 침실이 바로 그렇죠. 2층에 있거든요. 내려서 걸어서 오시고 내려오면 바로 돼. 옛날에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전에 그리고 노태우 포함해서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런 분들 이런 대통령은 2층이 침실이고 아래층에 내려오면 집무실이에요. 예. 거기 출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양쪽으로 분리해 놓으면은 집무실과 공간을 분리해 놓으면은 이동이 필요합니다. 따로 경호를 해야 됩니다. 또 급할 때 또 문제가 되죠. 예, 이 경호 인력이 출동되는 것은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요. 예. 이제 가장 최근에 대통령 했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이분이 자기 상업적인 이유로 자기 골프장을 자주 갔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골프장 갈 때마다 오고 가는데 드는 비용, 또 거기에 시크릿 서비스가 또 오버타임을 일을 해야지. 그렇죠. 또 그 시간대를 다 경호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주무신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1박을 해야 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골프장에서 자기 경호하러 온 경호원들 숙박비까지 챙겼습니다. 네, 대통령 하면서 사업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욕 많이 먹었겠는데. 예. 그래서 의회에서 보니까 너무나 이 경비가 많은 거예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팀의 경비가 진짜 천문학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호 인력의 예산을 누가 낼 건지, 의회에서 예산에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움직이든지 해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움직인다는 그렇죠. 이 대통령 집무실과 꼭 연관된 게 대통령 경호입니다. 대통령 경호는 엄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또 수상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Commander in Chief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영국 비교하면은 영국 여왕과 수상을 합친 사람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경호를 더 엄중하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미국에서도 경호 실패로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에 피살되고 그 다음에 그게 1981년이지 아마 맞죠? 레이건 대통령이 죽을 뻔했습니다. 저격을 받아가지고 가슴에 총상을 입었는데 심장을 한 1cm 차이로 피해갔다는 것 아닙니까? 두 분의 경호 실패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테러 비록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북한의 테러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9년 10월 26일 경호실장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사살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경호 문제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비서실장이라기보다는
경호실장이에요. 네. 그리고 경호실장이 대장급 경호실장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육군참모총장 출신이 네. 경호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경호실장이 권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이게 네. 많이 좀 줄었는데 바로 그런 걸 보고 이게 좀 폐단이 있어요. 네. 바로 그런 걸 보고 미국에서는 이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네. 바나나 리퍼블릭은 그러니까 제3국에서 지도자들이 주먹이 센 사람들이 지도자하고 바나나 리퍼블릭 예, 쉽게 그 결정을 해서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 많죠. 그렇죠. 예, 국가의 결정을 갖다 한 사람이 하고 예, 쿠데타도 막 하고. 예, 인스티튜션이 결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뭐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의 국경이 바뀌고 뭐 그런 것들을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오명을 가지면 그렇게 하려면은 이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경호처장으로 찍어놓은 사람이 중장 출신이더라고요. 예. 자, 이제 중장 출신이 경호처장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대통령 항상 그 사람 옆에 있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이 사람 눈치를 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부탁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자연히 힘이 생겨요. 네. 그런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거기 경무대 경찰서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 경찰서 정도였습니다. 네. 경찰서장이 서장급이었습니다. 서장급. 경호를 책임졌다. 그렇죠. 서장이면 충분해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네. 지금 아마 시크릿 서비스라고 불리는 네. 미국 대통령 경호실은 소속이 재무부인데 네. 그 아마 팀장이 그렇게 높지 않을걸요. 차관급 이렇게 안 될걸요. 예. 시크릿 서비스는 사복으로 경호를 하고 예. 이제 정복으로 경호를 하는 유니폼 디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밖에는 이제 DC 폴리스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3중으로 대통령이 경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가 백악관의 경호처장인지 모르잖아요. 예, 이름도 모르죠. 예, 예. 그건 역할이지 그것은 직위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권한 행사는 없습니다. 거죠. 예, 없습니다. 권력자는 아니란 뜻입니다. 예. 그런데 요사이 윤석열 당선인 그 경호처장으로 내정됐다는 사람이 계속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또 그러고 아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용어가 아주 험하고 해가지고 네.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정치인이. 네. 바로 이래 되면 경호를 못해요. 미국에서는 이제 제3국에서 의회에서 싸움질하거나 이제 비리가 있거나 그렇게 소위 역할을 벗어난 일들이 있는 걸 보고 체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자꾸 소통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건물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는 기자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기자회견을 자주 해야 되고 자신이 못 나올 때는 대리를 내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정을 브리핑해야 되고 경호실의 이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 발호를 막아야 합니다. 요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백악관,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백악관 건물은 아무나 접근하고, 이게 또 하나, 이게 백악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백악관에는 워낙 소통이 잘 돼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죠? 백그라운드 다 체크되고 난 후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스트 윙하고 그 메인 그 맨션의 1층. 그거는 특별히 이제 투어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건 외곽에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죠. 그 외곽에 울타리가 쳐져 있죠.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상당히 멀죠. 본관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첫째로 이제 이제 9.11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9.11 이후로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 담을 넘어서 뛰어가서 백악관에 도착할 그 시간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보안 방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디비전이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을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저격수가 있다는 데 사실입니까? 대통령이 건물에서 나오면은 저격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저격수가 없어요. 저격수가 어디 건물 꼭대기에 있습니까? 그런데 건물 꼭대기에도 있고 나무 뒤에도 있고.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부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항상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죠. 누가. 그래서 사우스론 남쪽에 그 잔디밭에서 행사가 있을 때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숲을 뒤에서 나옵니다. 저격수들이. 또 이 백악관 주변에 몇 개 건물이 또 대통령과 관계되는 사물을 본 것이죠. 그렇죠. 그걸 행정동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Old Executive Office Building이라고 하는데. 오벌. Old Executive Office Building. 올드. 거기에는 이제 직원들이 사무실이 다 있죠. 4층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부통령의 사무실이 거의 크게 있습니다. 근데 그 Old Executive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부통령 사무실을 부시 대통령 때는 체이니 대통령이 힘이 셌기 때문에 자기가 웨스트윙으로 그 사무실을 옮겨왔어요. 옮겼구나. 그래서 웨스트윙의 스태프들 몇 명이 그 Executive Office Building으로 나가고 부통령 사무실을 거기다 두었었어요. 지금 펜스 때는 어떻게 됐죠? 그 후로는 다시 원위치로 갔죠. 원위치. 그럼 다른 건물에 있구나. 그 4층에 부통령 직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이 시크릿 서비스 백악관 대통령 경호 조직이 원래 재무부에 있었던 이유는 재무부의 현금 수송 차량을 경호하는 팀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현금 수송하고 그다음에 counterfeit investigation. 위조 집회 전문 수사단입니다. 수사단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그게 이제 그 원래 그 13 컬러니가 이제 나라로서 독립을 했을 때 이 서부 지역으로 위조 집회가 난무했대요. 그래서 그 위조 집회의 그 소스를 찾으러 현금을 운송하면서 이제 인베스티게이트 하면서 시크릿 서비스가 생겨났는데 저기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로 그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재무부 소속으로 그 시크릿 서비스가 더 확장되면서 대통령의 경호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호팀에 있는 친구들 가끔씩 다른 주에 가보면은 위조 집회 수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돌아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물론 우문이지만 경호관들은 권총을 갖고 다닐 때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갖고 다니겠죠. 당연하죠. 이 11.6 사건 때, 그 만찬자리에 차지철이가 있었는데, 차지철 경호실장이 그날은 이 권총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이 한 사람은 비서실장이고 한 사람은 정보부장이니까 또 그 지역이 정보부가 관리하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또 대통령이 권총 차고 오는 걸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경호라는 것은 직무 위기였네. 경호라는 것은 어떻게 원칙대로 해야지. 그럼요. 그게 예외를 두면 그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그 인간은 믿지 않지만 그 규율을 항상 지키는 게 법치국가의 그렇죠. 인간을 믿지 말고 규율을 믿어라. 그렇죠. 이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백악관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청와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일반인으로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는데 신청하고 들어갑니까? 여기도 일정한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고. 다만 이렇게 앞으로 정문이 있어가지고 그 근방에 접근하면은 요새는 조금 불렸는데 옛날 같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경찰관이 와가지고 근문도 하고 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백악관 앞에 울타리까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다만 이제 경찰들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은 와서 계속 움직이라고 합니다. 아, 움직이려 계속 움직이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표현의 자유하고 집회의 자유에서 예. 누구든지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한 군데 서서 남을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할 때는 항상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은 합법적으로 그 집회가 허용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이승만 대통령까지만 해도 경무대가 개방돼가지고 어린이들도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경호가 강화된 게 1968년 1월 21일 저 북한의 특수부대가 121 사태라고 그러는데 여기 자하문까지 들어와서 예. 목표가 청와대를 치는 것이었거든. 예. 30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태 이후에 강화가 됐어요. 예. 그 사태 이후에 경호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또 강화된 게 1974년 8월 15일에 문세광이 국립극장에서 8.15 기념식을 하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쏘려고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유경수 여사를 쏘았거든요. 예. 이것도 경호 집회입니다. 예. 그 이후에 또 강화가 됐어요. 예. 그럼 몇 차례 이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학습의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북한이 계속 우리나라 대통령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83년 저 미얀마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터뜨리고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청와대를 철통같이 막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뒤에 북한산이 있고 오른쪽에 인원산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상당히 막기가 좋은 안전한 데입니다. 요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다 청와대가 저렇게 엄중하게 경호해야 한다는 것을 양해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청와대 앞에 가서 청와대를 돌려달라는 시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계속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또 이전의 이유가 됐고 아마 이제 대통령이 여기서 근무를 안 하게 되면은 저걸 개방해가지고 공원으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용하더라도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저기 용산으로 가면은 외국 사람들 손님이 오면은 어떻게 맞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블레어 하우스라고 그렇죠. 영빈관이 있죠. 영빈관. 예. 그 블레어 하우스도 새로 지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블레어 하우스는 옛날 건물 보존해서 하고 그 뒤쪽으로 새로 지어서 편리하게 스태프들은 일하고 그렇지만 앞쪽은 옛날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상급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대신에 블레어 하우스는 방이 좁기 때문에 수행인이 많은 외국 귀빈은 옆에 있는 윌러드 호텔에다가 한 층을 호텔에다가 한 층을 다 그냥 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행인이 적은 외국 정상들은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고. 거기는 이제 백악관 경내나 마찬가지니까 경호가 쉽죠. 그 영화를 보니까 뭡니까 지정 생존자라고 있더라고요. Designated Survivor. Designated Survivor. 이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은 시리즈로 나오는데 Designated Survivor가 어떤 겁니까 그 개념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캐비넷 장관들 중에서 모든 장관들하고 대통령이 한 군데 모일 때 한 사람이 빠집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비상사태가 나서 모든 캐비넷 멤버하고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한 방에 다 가면 안 된다. 안 되니까 한 사람이 undisclosed location 위치하는구나. 위치를 모르는 비밀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관급이겠죠. 장관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대통령이 State of the Union Address 할 때, 국정연설 하실 때나 꼭 장관 한 사람이 빠집니다. 그 누군지 모르죠. 그건 비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대통령 경호라는 게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확률은 비록 적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니까 국가 지도부가 싸그리 날아가 버리면은 우선 권력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 나라가 그러니까 있죠. 뭐 갑자기 또 선거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게 대비하는 건데 똑같은 이유로 11명의 지금 합참 의장 출신들이 왜 용산에 대통령실이 가면 안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기 가면 합참 국방부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미사일을 때려버린다든지 장거리포로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소형 핵폭탄을 때려버리면은 정치 리더십과 군사 리더십이 같이 날아간다. 요거는 피해야 된다는 것하고 요거하고 좀 비슷하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국정연설을 하실 때 대통령 다음으로 부통령, 그 다음에 하원의장, 그 다음에 상원에서 제일 높은 분. 그 순서로 다 대통령. 권력 승계순이다. 그분이 한 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캐비넷에서 한 사람이 나가 있어야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게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당해가지고 이거 공백이 생겼을 때 아마 그 다음에 대행을 해야 될 사람이 당시 부시 부통령이었죠. 그렇죠. 아마 부시 부통령이 그때 워싱턴에 안 있었을 거예요.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헤이거 장군 출신 헤이거 국무장관이 말을 조금 실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인차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는 뉘앙스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력 승계상 그게 아닌데 자기 순분 앞에 여러 사람이 하원의장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그래서 그 때문에 아주 고설수에 올랐던 적이. 그렇죠. 전통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전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전통의 구색을 맞춰야지 민주주의가 이 승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참여해서 임시로 서브하는 게 elected official, 당선인이지 그 룰을 바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입법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통령은 4년 임시직, 재심을 받으면은 8년 임시직이고 한국 대통령은 5년짜리 임시직이다. 임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국회나 국민들의 동의 없이 국가의 근본 구조를 바꾼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런 말씀이죠. 미국의 새 대통령이 하는 것은 취임해서 직무실 들어오기 전에 오벌 오피스 안에 페인트 새로 칠하고 카페트 바꾸고 그겁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그러니까 오벌 오피스의 위치는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은 굉장한 명예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현재의 정권을 무시하고 뭐 이리 옮겨 저리 옮겨 할 수 없다는 거죠. 청와대 입주자지 청와대 주인은 아니죠. 입주자죠. 주인은 국민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입주자. 대통령 또한 입주자다. 그래서 이 용산 이전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국방부로 옮겼을 때 그러면 저 자리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백악관처럼 대통령 그러니까 궁이 되느냐 아니면은 5년 뒤에는 또 바뀌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선자가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 예산을 줘야지 이런 영구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화두를 당선자가 아무리 그 화두로 정하더라도 언론에서 국가에서 직면한 사안들을 화두로 제시해서 이 화두를 바꿔가는 게 언론의 책임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그게 민주주의. 그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화두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 20일에 글로 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사설 등을 통해서 이거는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딱 발표한 다음에는 이건 기정사실이니까
그냥 밀어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논조가 바뀌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못을 하나 박으더라도 그 건물의 그 위치에 환경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정을 생략한 결론 이야기가 왜 사실처럼 국민들한테 보도가 되는지, 예. 제 생각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큽니다. 저도 네. 이게 조선일보까지도 완전히 윤석열 당선인이 스스로 간다고 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가는 걸 전제로 하고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야, 이거는 민주주의 전통에도 위반되고 저널리즘의 전통에도 위반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째로 행정부에서는 돈을 어떻게 쓰겠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회에서 돈을 승인해야지 그렇죠. 예산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해야죠. 그 과정을 생략하는 어떠한 것도 한쪽에서의 wishful thinking, 네. 바람이지 네. 그것이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했으니까 밀어주자. 이거는 무슨 개인 간의 무슨 감정, 의리 관계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국가 대사를 놓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번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허술한 건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스운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 네. 이게 잘못하면 우스운 나라가 된다. 네,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말 들으면 안 되죠. 네. 대한민국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게 영구적인 대통령궁이냐 아니면 윤석열 5년짜리냐 그런 5년짜리가 아니고 계속 쓰겠다고 한다면은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아니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궁이 남이 쓰던 건물 그것도 군사기지 군사시설인데 군사시설에 들어가서 대통령궁으로 쓰는 데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군부 독재에서 탈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 방식으로 가면 안 되죠. 네. 네. 지금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드골 등장한 이후에 프랑스, 한국, 미국, 그 다음에 독재로서의 러시아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남미의 대통령 중심제 하는 나라가 근데 그쪽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세습을 하기 때문에 예. 권력 세습과 타락된 그 그러니까 대통령제로 인정도 안 해주는 인정도 안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미국, 예. 한국, 예. 프랑스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세 나라가. 세 나라가. 예. 그런데 얼마나 우리 이번 선거를 근사하게 했습니까? 예. 이번 선거에서 외국 사람들이 감탄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개표가 확 진행되다가 KBS에서 윤석열 당선 확실 딱 나오니까 바로 1시간 뒤에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 앞에 나타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축하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몇 시간 뒤에 또 윤석열 후보가 전화해가지고 감사하다 그러고 네. 그거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더 나았죠. 그건 미국보다 낫죠. 네. 네. 지난번 허풍쟁이 대통령이 미적 해가지고. 전토죠. 예. 그 12월 23일 그때까지 아마 미뤘을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 트랜지션 피리어드가 7주에서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 미국의 큰 수치였습니다. 큰 수치지. 예. 예. 그때 이게 관리를 다 깨버리는 게 트럼프가 우선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전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깨끗하게 승복한 적도 없고, 네. 그 다음에 관례가 반드시 둘이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인수인계할 때 만나야 네. 됩니다. 네. 안 만났고, 세 번째는 취임식에 참석 안 하고, 네. 그날 새벽에 다른 데 떠나버리고, 네. 이걸 보면서, 야,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가 저런 구석이 있구나 하는 실망을 했는데, 우리 이번에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더 멋진 민주주의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미국에서도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렇죠. 한 대로 딱 한 임기로 끝나는 거죠. 예.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예, 바로 그 견제하는 세력들이 언론과
야당과 그렇죠. 공무원들입니다. 원래 원칙을 지키는 나머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덮지 않고 공개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투명성이. 공개하면은 막 비판도 있고 찬성도 해가지고 와글와글 하다가 결론이 나는 거 보면은 대충 좋은 결론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용산 이전 가지고 우리 찬성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와글와글 떠들고 있는 거는 이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이게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아직 한 40일 남았으니까 5월 10일에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좋은 시설에서 준비된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전 문제를 법적 절차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 듣고 국민들의 여론 물어보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번 임기에서 내린 결정은 다음 대통령에 적용이 돼야지. 자기한테 해당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이익을 자기가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참여해버리면 절대 객관적이지 못하는, 공정하지 못하는 거죠. 예, 공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아주 강 선생처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신 분의 안목이 이렇게 따릅니다. 옮기더라도 거기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가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대통령부터 근무하도록 만든다.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투명성 있고 그렇죠. 공정하고 또 이 국민적인 그렇죠. 합의가 있는 그러한 결정들이 있어서 공개 낙찰해서 그렇죠. 누가 건설할 건가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을 국민들이 납득해 가야지. 그렇죠. 지금 현 대통령 당선자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각 게임단입니다. 예, 사각. 예. 퍼블릭 마인드가 아니고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 또는 자기가 일할 장소 옮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대통령이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게 공정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이게 임시직으로서의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가 있는데 그 심사해서 나가라 그러고 들어가겠다.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미국 언론이나 미국 관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5월 10일까지 새로운 집무실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5월 10일 자신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인수위에서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억지를 씁니까? 그렇잖아요? 규율을 따르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규율을 본인이 안 따르고 대통령으로서 모범을 안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대통령의 정위치는 청와대입니다. 그렇죠.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고 그 외곽에서 아주 경호하기도 힘든 데서 근무를 하면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그 통신도 제대로 안 된 이런 데서 근무를 하면은 이것은 근무지 이탈입니다. 근무지. 근데 문제는 우리 언론이 이런 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 편이 하는 거는 잘못한 게 있어도 무조건 덮어야 된다. 뭐 이런 심리입니다. 선거 전날까지는 우리 편, 남의 편 하지만 선거 이후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대통령이고. 그렇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네.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는 선거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선거 때는 이겨야 되니까 선거 때의 논리를 그 다음 국가를 운영할 때 쓰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는 진영 논리가 필요합니다. 또 전쟁이나 선거 때는 진영 논리가 필요한데 거의 끝났을 때는 국가를 중심으로 사실을 중심으로 헌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We are all Koreans.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로 가야죠. 아이고, 오늘 멋진 말씀을 끝으로
감사합니다. We are all Koreans. 감사합니다.